자, 주말에 뭐 할까 뭐 볼까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세 사기 대출로 인한 뉴스들이 가득하죠. 네, 부산에서도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을 앞두고 사라졌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전세금 피해액이 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는데 오늘은 이 이슈와 관련해 영화와 책을 만나봅니다. 신바님,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이제 전세 사기 이슈에 대해서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홈리스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등 주거지나 집에 관한 영화들을 몇 편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네, 그동안 한 3-4편 정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들 이제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간략하게 영화와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였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집을 잃고서 벤에 살면서 지옥을 이동해가면서 하는 노매드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청년 세대의 자화상을 보여주었던 영화 소공녀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주인공 미소가 넉넉하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그녀의 형편에 맞는 집을 찾기 전까지 그 대학교 때 밴드 활동을 함께하던 친구들의 집을 전전할 때 보여주었던 좀 각기 다른 직업과 상황 속에서 있었던 청년들의 모습을 그렸던 영화였고요. 세 번째는 버블 패밀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호황기부터 IMF로 거품이 빠지고 나서까지 한국의 경제사, 부동산 역사를 따라 그 안에서 울고 웃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고 오늘 소개할 영화는 홈리스인데요. 네. 지금까지 했던 영화들보다는 좀 더 직관적인 제목입니다. 집을 얻지 못한 한 청년 세대의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고요. 제목 그대로 집이 없기 때문에 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작년에 개봉한 가족 영화인데 영화 속 명대사로 꼽히는 그 대사가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네. 라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화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20대 초반으로 나오는 한결과 고은은 갓난 아기인 딸 우림을 데리고 모델하우스에서 잠시 쉬거나 찜질방에서 이제 전전하면서 이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고은은 전단지 붙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빠인 한결은 배달 일을 하면서 이제 얼마 안 되는 수입을 겨우 모아서 보증금을 마련하고 또 이 작은 보증금으로 작은 방 하나 가족이 누울 수 있는 그런 방 하나로 이사 갈 날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 받을 열쇠를 끼울 열쇠고리 또 주고받고 어떤 가구를 사러 갈지 함께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망의 이삿날이 왔는데 네. 열쇠를 받으러 이제 새 집에 갔는데 가는 골목마다 재개발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이사 가려는 집은 빨간 페인트로 철거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네. 충격에 빠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 중개사가 이 부동산 사기를 벌인 것이죠. 그래서 피 같은 돈을 모아서 보증금을 마련했던 이 젊은 부부는 충격에 빠지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찜질방에서 딸 우리미가 크게 다쳐서 설상가상 보증금도 잃어버리고 예상치 못했던 감당 안 되는 병원비 지출까지 얻게 됩니다. 네. 이제 한결은 돈을 구하려고 배달 사장님이나 배달 동료들한테 돈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들도 이제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고은의 경우는 입양되었다가 파양되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되는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둘은 이 힘든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적은 수입에 보증금 사기까지. 제가 그 주인공이었다면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은데 한결과 고은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네, 이제 모든 것이 다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와중에 한결이 어디에선가 돈을 구해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병원비를 내고 이제 퇴원을 한 우림과 고은을 데리고 네. 찜질방이 아닌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곳에서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매우 꺼림칙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고은이 이 집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음. 묻자 한결은 자신이 이제 배달일로 초밥을 자주 배달했던 그 어떤 할머니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할머니가 이제 자식 있는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면서 잠시 이 집을 봐달라고 했다며 한 달 동안 좀 이 집을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 집을 좀 봐주면서 보증금 문제가 좀 해결되고 우리도 좀 돈이 모이면 이 집을 나가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할머니와 한결이가 관계가 매우 돈독했다고 하면 뭐 홈리스인 이 영화의 제목보다는 내용이 쉽게 풀릴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집을 당장 얻은 것 같지만 네.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곳에 얻은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는 한결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거짓 없는 사실 하나는 한결이 할머니 집에 실제로 배달을 자주 가기도 했었고 알던 사이구나. 네네, 알던 사이는 맞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배달로 간 김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부탁이다 보니 뭐 전등도 교환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맞는 관계, 사실인 관계였으나 다만 이제 병원비가 없었던 그날 돈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네. 한결이 이 할머니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가서 돈을 빌리려고 벨을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 할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낮에 보았던 이제 그 할머니의 지갑을 본 다음에 거기에 돈이 조금 있어서 그걸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계속 없는지 찾다가 2층으로 올라가 보니 할머니가 우연히 이제 죽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할머니는 사실 이제 10년이 넘도록 찾아오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가족들조차 미국에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른바 독거 노인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당장 돈과 집이 급했던 한결이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를 2층 방에 그대로 둔 채 할머니의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고은과 우림을 데리고 할머니의 집으로 이제 지내게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네, 그렇게 영화 내용이 진행되는 거군요. 네. 자, 돌아가신 할머니를 2층에 그대로 두고 1층에 지낸다는 건데 집이 없는 채로 아이를 데리고 이곳저곳 불안하게 떠돌다가 네. 잠시라도 머물 곳이 생기니까 그래도 안정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은 네. 당장 보증금 사기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사기죄 같은 경우는 사기꾼으로 잡힌 경우에는 이미 세입자들의 돈을 다 써버린 채로 잡히면 그것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첩첩산중이던 와중에 당장 나가야 할 돈, 뭐 찜질방비라든지 그리고 당장 필요한 큰 돈이 없어도 지낼 곳이 있으니 다행인 일이었긴 한데 무엇보다 이제 그리고 집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그렇죠. 나옵니다. 네. 이제 이 집에 오기 전까지는 찜질방같이 위험하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아니었던 곳에서만 있었는데 지금 당장 이사를 오고 나니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뭐 작은 정원도 있고 이제 세 가족만 단란하게 있을 수 있는 집에 공간도 있고 또한 이제 분유를 뗄 단계인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 이유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엌도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부모도 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네. 그래서 항상 찜질방의 소음에 잠을 잘 못 자던 고은이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편히 자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결만 사실 이 집의 비밀은 한결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거짓말한 거니까. 네,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계속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혼자 이렇게 잠시 눈을 붙였다가 들리지도 않은 벨소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누가 왔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한 처음엔 별로라고 생각했던 고은도 이 집에 대해서 점차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아이를 키우기 쉽게 집의 구조를 바꾸고 싶기도 하고요. 좀 필요 없는 물품을 떼서 버리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 둘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작은 좋은 집에서 무사하게 좀 아이를 잘 키우자라면서 서로에게 다짐하듯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머지않아 할머니의 시체가 고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게 됩니다. 이제 시체가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이제 냄새가 나죠. 네, 냄새나 진물이 나다 보니까
고은이 배달 일을 간 한결이 없는 사이에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들은 다시 집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결이 아무리 왔는데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내셀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를 죽였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그들이 이 집에서 계속 사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한결과 고은의 갈등이 시작되는군요. 네. 자, 그동안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을 한결과 네. 또 불안감으로부터 해방시켜줬던 이 집에서의 삶을 만족했던 고은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당장 이 집을 떠나기에는 아이가 크게 다치고 아직 나은 상태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많이 없는 것이 장면 내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묵었던 찜질방이나 월세를 내고 사는 이제 허름한 모텔 혹은 곰팡이가 가득 핀 아주 작은 반지하 방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은 어쨌든 의지할 곳도 없기 때문에 한결이 배달 사장님의 돈을 훔쳐보려고 하였으나 차마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미 할머니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심에 의해서 그걸 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요. 네. 네, 이제 세간살이도 정리하고 새로 꾸미고 할머니의 시체도 정원에 잘 묻어주고 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내주기도 하면서 그가 뭐 죄송하다 우리 조금만 더 살아도 되겠냐라는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할머니가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그를 관리하려 찾아왔었던 복지사가 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뭐랄까요 긴장감을 주는 존재로 그래요? 나오는데 네. 이제 간간히 나오지만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객들도 같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복지사에게 이제 한결은 자신이 손자다. 할머니는 결국 미국에 계신 아버지 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에 계속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약간 해피엔딩도 아니고 이런 엔딩도 아닌 채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걸 뭐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 건지 네. 뭐 거짓말로 시작한 새로운 터전이 거짓말로 자신이 할머니 손자라고 속이면서 끝나는 게 좀 꺼림칙한 엔딩으로 느껴집니다. 네, 사실 이 영화의 해피엔딩이라고 한다면 네. 전세 보증금을 가져간 사기꾼을 잡고 그 사기꾼이 그 돈을 무사히 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들이 꾸릴 수 있는 작은 집에라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돈을 모아서 새롭게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참 좋았겠지만 네. 사실 그들의 상황에선 이러한 것이 꿈꿀 수조차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그 결말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집이라는 요소가 이제 영화에서처럼 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좀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또 그 다음 단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아주 주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것이 요즘은 소유하기도 힘들고 소유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거주하기가 참 힘든 위험한 요즘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한결과 고은 부부처럼 이제 젊은 사회초년생인 부부 그리고 뭔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당한 전세 사기 기사 그리고 전세 사기로 인해서 여러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 피해자들의 비율도 50% 이상이 20대 혹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거권은 사실 인간에게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좀 피해자 혹은 세입자들을 위한 법, 정책, 제도 개선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또 지금 이제 논의가 많이 있죠. 여야 전체로.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그 논의들이 뭐 임대차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임대차를 과연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당장 이 상황만 좀 무마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 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뭔가 크게 뭐 사기에 대한 이슈가 되어서 지금은 이슈가 있었지만 계속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들은 작게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고 좀 원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좀 이러한 사건이라든지 무고한 죽음이나 이런 피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데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황만 무마시키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까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무비 신바 신보라의 오늘의 영화 홈리스 만나봤고요.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요즘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왔던 청년들이 전셋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사기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 그 청년들은 다 절차에 따라서 또 규정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보다도 사기 행각은 더 대담하고 훨씬 더 과감했고 좀 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그 사기 행각 앞에서 청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전세 사기 현상을 계속 좀 보면서 청년들을 향한 주거 정책은 좀 어땠고 청년들이 왜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었고 이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김민규 작가님의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직설적인 제목인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왜 다주택자도 1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좌절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부동산에 집중을 하게 된 걸까? 또 왜 청년들은 자신의 짧은 생애를 걸어서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이 사라졌을 때 목돈보다 중요한 내 삶을 내던질 만큼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가? 왜 부동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절망하는가? 뭐 이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기별로 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정책이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청년들과 또 자산 취득의 기회가 줄어들었던 청년층, 또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핵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보더라도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에 갓 나온 이제 청년들 또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그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또 드러내는 문장이 있는데 네.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임대주택은 아이를 키우며 시내로 통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관심 밖이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펼쳐지는 현실과 청년이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 청년, 곧 사회 초년생의 대부분은 아마도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소득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너무 상승한 부동산의 시장 가격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시장이 아니라 이제 정부 정책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제시하는 임대주택마저도 굉장히 형식적인 조건과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문제로 정의하면서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는 전혀 가닿지 못한다라는 분석인데 부동산 부자는 그 부자대로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서민은 정부의 정책과 전혀 다른 현실에서 좌절하면서 서민은 서민대로 모두가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대라는 정의입니다. 네, 그래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논의되고 있는데 모두가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부동산 이 키워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매스컴에서 확인되는 여러 부동산 정책을 좀 보면 네. 또 정책 위반자들을 통해서 꺼내진 언해를 보면 대부분 청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혹은 맞벌이를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여러 정책의 첫 번째 워딩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청년이 빠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이렇게 모든 이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네. 전반적으로 가격이 급하게 변할 때 정책이 시행됩니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정부가 대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급등과 급락 모두 그 정부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나 정책은 조금 조급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급락할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급등할 때는 버블 경기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우려의 근간에는 청년이 있는 게 아니라 지지율과 시장 경제와 경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처음 취득하고 이용하는 청년 계층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애초부터 부동산 정책과는 연결되기 조금 어렵다라는 한계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청년 주택이 이제 보편적으로 거론되고 실제로 많이 건설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 아닐까요? 네, 뭐 긍정적으로 여러 청년 주택이 건설이 되긴 했는데 네. 그것도 조금 나왔던 워딩과 현실은 좀 다른 그래요? 측면이 좀 많습니다. 오. 뭐 가령 청년 주택을 몇만 호 건설하겠다고 네네. 해서 그런 뉴스 많잖아요. 최종 인테리어 공사까지 끝났지만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서도 1인 1실이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는 쉐어형 공간을 기본값으로 설계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가격보다 탁월하게 저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은 이용하는 청년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해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고 청년 주택이 미달이 되면서 그 근방에 있는 부동산 거래가 경색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청년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년주택을 만들어도 청년이 들어가지 않고 계약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청년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주택 건설이 좀 되었지만 네. 또 시공사와 정부 기관 간의 협의가 늦어져서 입주 계약을 한 청년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이런 정책적인 한계도 많이 현실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청년과의 상생, 또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청년주택을 만들고 뭐 공공주택을 만들고 하지만 뭐 돈이 부족하거나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짓기 너무 어려운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루하루고요. 뭐 이런 방식의 접근은 결국에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아니었고 네. 부동산 시장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막대한 공급으로 부동산이 높아진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도 지금은 대상이 되었던 청년들과의 감수성도 많이 거리가 멀어지고 이용자가 되는 청년들 자체에서도 어떤 환대를 받지 못하는 정책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주로 청년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합니까? 네, 뭐 주로 나오는 대상이 네. 뭐 부동산에서는 언제나 청년이 약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청년이 주로 나오긴 하는데 이 책을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건 조금 더 큰 맥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동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워낙 많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변화를 시기별로 이렇게 짚어내고 있는데 1장의 제목이 결국은 아파트가 문제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도심 속 주거 형태, 주거 방식에 대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선호 이걸 짚어내고 있고 2장의 제목은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문장이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문장인데 지금 집 사야 된다.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 이런 말로 지금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집을 영끌이라는 단어로 막 대출을 다 끌어당겨서 집을 사기도 했고 좀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집 살 수 있다는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투자하면서까지 집을 사야 됐던 그 당시의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또 설명을 하고 있고 3장의 제목은 10억 원 아파트 시대가 펼쳐지다라는 이름입니다. 왜 우리가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지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라는 곳으로 설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을 다 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분석이 좀 녹아 있고요. 이 책을 좀 보면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외부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핵심은 우리 자본주의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대사회가 부동산에 어떤 이념을 넣고 있는지 부동산은 지지 않는다, 불패한다. 부동산이 우리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라는 우리의 어떤 강한 신념과 믿음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그런 믿음이 어떻게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고통을 좀 겪고 있는데 네. 이게 몇천 세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명 빌라왕들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들이 갭 투자라는 이름으로 전세금과 매매금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 틈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전세금을 다른 매물의 투자금으로 쓰면서 무분별하게 자본을 돌리는 그 방식으로 결국에는 깡통 전세가 나오는 그렇죠. 현실로 애꿎게 청년들만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빌라왕이 나쁘다라고 모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투자 방식, 거래 방식,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을 품지 않는 게 결국에는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부동산 시장이 건강한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빌라 먹는 거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 시장이 건강한가, 이 부동산 방식 건강한가에 대한 고민은 모두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로 부동산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부동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우리가 집이 없으면 살 수 없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제, 특히 청년의 입장에서 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신반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접근과 정책적 접근이 꼭 필요한데 부동산은 이미 마지막 재테크 수단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담보가 필요하고 큰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진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청년들에게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청년 세대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배제당하고 있고 정책에서는 배신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당장의 삶을 유지하고 담아내는 어떤 일상의 그릇과도 같은 개념인데 청년들을 좀 지켜낼 수 있는 방식의 접근들, 그리고 청년들을 좀 위하는 어떤 정책적인 펼쳐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빌라왕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절차를 좀 뛰어넘어서 확실하게 좀 과감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이미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또 마련이 잘 되어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책들이 좀 시행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도 많이 좀 들어서 법이 시행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를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겠지만 집을 뜻하는 주는 의와 식보다 훨씬 많은 돈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을 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청년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에게 이 청년들이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이 법이 잘 시행되고 또 그들에게 안내돼야겠습니다. 자, 저희 이슈인사이드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한숨을 넘어 비명이라는 썸네일과 함께 부동산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란 주제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비명을 넘어 절망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컬처클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화 홈리스, 책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그리고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